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헤쳐 당신의 지갑을 구원할 금융사학자,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경제 멘토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대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길고 덥수룩한 수염의 왕, 무슨 말인지도 모를 쐐기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동물 머리를 한 신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사라진 문명이 남긴 먼지 쌓인 폐허. 교과서에서 졸면서 외웠던 기억밖에 없죠. 하지만 그 폐허 속에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익숙한 방식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월스트리트가 생기기 전, 한국은행이 생기기 전, 심지어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전,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던 시절에 바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융 시스템을 지배했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돈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통장에 재물의 축복이 깃들길 원하신다면 뭘 해야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잠들어 있던 부의 DNA를 깨우는 약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삶, 갓생을 위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현대 금융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용카드는 어떻게 등장했고, 월급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계약서라는 건 누가 발명했고, 또 어떤 기관이 경제를 운영할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시리아 일부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지역. 역사가들이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히 문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신전 경제 시스템이었죠. 이걸 상상하는 게 우리 현대인에겐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종교와 금융을 완전히 별개의 세계로 나누는 데 익숙하니까요. 한쪽에선 기도를 하고 다른 한쪽에선 계좌 이체를 하죠. 하지만 우르크, 라가시, 우르, 바빌론 같은 고대 도시에서는 그 경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신전은 그냥 기도하는 성소가 아니었어요. 사제들이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문을 속삭이는 그런 고요한 영적 안식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신전은 중앙은행이었고 도시 전체의 땅을 소유한 건물주였으며 가장 큰 대기업이자 모든 사람의 고용주였습니다. 동시에 가장 안전한 금고였고 시장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이었으며 사실상의 세무서였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도시 위에 우뚝 솟은 단 하나의 기관에 통합되어 있었죠. 이건 그냥 고대 세계의 특이한 사이드 메뉴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세계 그 자체, 메인 디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세계 최초의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였고 사제들은 최초의 금융관리자들이었다고 말이죠. 왜 신전이 이런 경제적 파워하우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초기 도시 생활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도 아니었죠. 자원, 무역, 물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독립적인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가뭄, 홍수, 외세의 침략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죠. 강력한 세속 정부도 지금 같은 국세청이나 상비 관료 조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전은 달랐습니다. 신전은 금융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바로 토지, 노동력, 저장시설, 그리고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정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운영하는 기관이 신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의 수능을 이끌어내는 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 됩니다. 팩폭을 하자면 신의 권위는 최고의 치트키였던 거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폐허가 아니라 한때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살아 숨쉬는 경제 엔진, 그 신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원전 3000년경의 도시 우루크를 상상해 보세요. 도시의 삶은 거대한 지구라트, 즉 하늘 위로 솟은 다층 구조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맨 꼭대기에는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지성소가 있지만 그 아래의 모든 공간은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사제들과 서기들은 점토판을 들고 안뜰을 가로지르며 들어오는 곡물의 양을 기록하고 가축수를 세고 노동자들에게 배급량을 할당하고 노동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창고에는 신전 회계 시스템의 생명줄인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직물 생산으로 잉잉거리고 농부들은 수확물의 일부를 신전에 임대료로 바칩니다. 목자들은 양털과 양을 가져오고 금속 세공인들은 구리를 도구로 만듭니다. 상인 캐러밴들은 신전 관리자들의 자금 지원과 승인을 받아 원정 무역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 최초의 조직화된 경제 생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구축된 첫 번째 금융 메커니즘은 바로 토지 소유권이었습니다. 신전은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땅은 신들의 것이었고, 이는 사제들이 신들을 대신해 그 땅을 관리한다는 의미였죠. 농부들은 자기 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땅을 빌리고 곡물, 노동력 또는 가축의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매달 월세를 내는 것과 똑같은 구조죠. 신들이 바로 거대 건물주였던 셈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세금은 아니었지만 기능적으로는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신전은 생산량의 일부를 거두어들여 노동자, 관리, 그리고 신전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노동 시스템이 파생되었습니다. 신전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밭을꾼, 건축가, 목동, 직조공, 도공, 양조업자, 금속세공인, 서기, 경비원, 사제, 산파 등등. 어떤 도시에서는 신전의 급여장부가 다른 모든 경제 주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곡물, 맥주, 기름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배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기록되었죠. 이것이 바로 초기 문자가 신화를 위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회계를 위해 발전한 이유입니다. 인류 최초의 점토판들은 영웅서사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영수증입니다. 여기에 아주 건조한 아이러니가 있죠. 온갖 신화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장엄한 서사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엑셀시트 위에 세워졌단 겁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혁신은 임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전은 은행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의 창고는 도시 전체의 곡물, 은, 그리고 각종 물품의 예비고를 보관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잉여 생산물을 신전에 보관했는데 그곳은 안전했고 신의 이름으로 보호받았으며 문자를 아는 서기들이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장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농부들이 흉작을 겪거나 상인들이 무역 원정을 위해 보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신전에서 빌렸습니다. 물론 이자와 함께 말이죠. 신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위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신용 점수도 담보도 없던 세상에서 신의 권위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이 대출 계약들은 점토판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수량, 만기일, 의무사항, 심지어 연체 시 벌칙까지. 어떤 점토판에서는 초기 형태의 복리 계산까지 발견됩니다. 신전이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제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전 단지 내의 계량소는 표준화된 측정 단위를 강제했습니다. 이건 일관된 거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단계였죠. 왜 문명이 무게, 부피, 길이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궁금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신전의 회계 처리를 더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전은 사실상 거대한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관계 사업에 자금을 댔습니다. 아나톨리아, 이란, 페르시아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장거리 무역 캐러밴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노동력을 관리하고 가뭄 동안 잉여 식량을 재분배했으며 법저 문서로 기능하는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로서의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부를 열어줄 아이디어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정적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항상 사제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은 또 다른 권력 투쟁을 유발합니다. 잉여 자산은 부패를 낳죠. 그리고 어떤 금융 시스템도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왕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신전이 쌓아올린 바로 그 부를 통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신전 경제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정교해지자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현대적 의미의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항상 정당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죠. 당신이 통치하고 싶다면 신들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신들을 대변하는 사제들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언어 이면에는 훨씬 더 실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신전이 통제하는 자원, 즉 토지, 곡물, 노동력, 은, 창고, 서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최초의 경제를 건설한 신전에서 그것을 장악하려는 왕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기원전 2350년경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이라는 통치자가 혁명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신전의 경제력을 군주제의 손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는 수메르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전 재산을 빼앗아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 통합시켰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신전이 경제를 통제하고 내가 신전을 통제하면 결국 내가 경제를 통제한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것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정치를 규정할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종교적 경제 권력과 세속적 정치 권력 간의 투쟁이었죠. 신전은 자치권을 원했고 왕은 세수를 원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우리가 지금 공공재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 임대료, 그리고 창고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초기 경제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바로 왕의 부채 탕감입니다. 만약 현대 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융 시스템을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이미 그 기술의 대가였습니다.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농민들이 땅을 잃고 불평등이 사회 안정을 위협할 때마다 왕은 백지칙령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빚과 이자, 의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최초의 구제금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는 달리 구제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많은 농부들이 부유한 엘리트나 신전의 빚을 지게 되면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납세자, 군인, 그리고 사회 안정을 모두 잃게 되죠. 그래서 왕은 빚을 탕감했습니다. 친절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 자기 보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세금 기반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현대적으로 들리는지 잠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국가가 개입한다.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부채를 청산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금융의 플레이북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수세기가 흐르면서 신전과 왕은 불안하지만 공유된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신전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 행정을 관리했습니다. 최초의 관료제를 유지했던 서기들을 고용했고 기근 동안 재분배를 담당했으며 관계와 같은 대규모 노동 프로젝트를 조정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걷었죠. 하지만 왕들은 점점 더 궁궐계좌로 잉여 자금을 끌어들이고 무역로를 통제하고 신전의 부를 이용해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최초의 경제뿐만 아니라 최초의 국가에 의한 경제장악을 발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하는 구조 속에서 놀라운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국가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자원을 징수하고 재분배하고 인프라를 통제하고 무역을 규제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국가. 이 모든 기능은 신전 경제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신화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믿음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 즉 관리 능력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문자, 저장, 회계, 노동, 그리고 잉여. 이것이 바로 문명의 척추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강력했지만 마법을 부리진 못했습니다. 왕들은 야심이 있었지만 전능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자체는 불안정했습니다. 홍수, 가뭄, 침략, 정치적 분열이 끊임없이 균형을 위협했습니다. 빚이 너무 커지거나 신전 엘리트들이 너무 많은 부를 집중시키면 불평등이 확산되었고 사회 불안이 뒤따랐으며 경제 붕괴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사례 중 하나는 기원전 2200년경 아카드 제국 말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뭄, 과도한 중앙집권화, 그리고 행정 실패의 조합이 기근과 사회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신전은 더 이상 재분배를 관리할 수 없었고 왕은 더 이상 부채의 공정성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도시 국가들은 신전 지배와 왕권 지배 사이를 오가며 항상 선조들을 무너뜨렸던 경제적 극단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놀랍게도 현대적이 됩니다. 우리의 현대 금융 세계를 보세요. 중앙은행, 관료제, 세금 시스템, 국가예비고, 공공사업, 법률체계.
여러분은 지난 몇 세기의 발명품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5천년 전 신전이 만들고 왕들이 업그레이드한 고대의 운영체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전의 토지 소유는 현대정부의 공공토지, 인프라, 천연자원 소유가 되었습니다. 신전의 대출은 은행업이 되었죠. 신전의 배급은 월급이 되었습니다. 신전의 창고는 국가곡물 비축고와 전략적 비축물자가 되었습니다. 신전의 회계는 관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기관들이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이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동일한 진실이 있습니다. 경제는 시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대규모로 인간의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기관 위에 세워집니다. 신전이 그것을 처음 해냈고 국가가 그 다음을 이어받았으며 지금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현재의 딜레마로 이끕니다. 우리는 현대 경제가 순전히 합리적이고 순전히 금융적이며 순전히 데이터 기반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전 경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경제 권력은 결코 경제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문화적이고 심리적이며 이념적입니다. 사람들은 회계를 이해해서 신전을 신뢰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만질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통화, 은행, 법률, 그리고 정부를 신뢰합니다. 바로 신뢰, 정당성, 그리고 스토리입니다. 돈은 어느 시대에나 믿음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신전의 폐허 아래 숨겨진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권력, 믿음, 그리고 행정이 뒤섞인 기관 내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서 믿음을 분리하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행정적 규율을 잃으면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부채 위기, 불평등, 정치적 격변, 그리고 경제 리셋을 통해 이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금융세계는 여전히 그들이 구축한 토대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전은 국가가 되었고 서기는 관료가 되었으며 곡물장부는 대차대조표가 되었고 종교적 의식은 정치적 정당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화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누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